김용민 브리핑. (2017년 3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지금부터 21세기 21대 대통령 선거 자유당 대선 예비후보 출마 예정자 김용민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자유당원 동지 여러분, 자유당 잠재적 대권주자 김용민입니다. 세월호가 인양되는 이 시점, 내일이면 천안함 침몰 7주기가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젊은이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참극. 대한민국 정부는 4개 나라와 국내 12개 민간 연구기관 그리고 군에서 총 73명의 전문가가 참가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북한 어뢰에 의한 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의 공격과 천안함 사건을 확실하게 연결짓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정보부 한국지부장과 주한대사를 역임한 지한인사 도널드 그레그 씨조차 이 결과를 믿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뒤로 좌초다 또는 우리 측 기뢰에 걸린 것이다, 여러 정황과 증거, 실험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자유당과 보수의 입장은 그런데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북한에게 우리 함선이 타격을 당해서 침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며 비난을 퍼붓습니다. 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조용환 변호사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이런 의견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국회 인준투표에서 부결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주장을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이 뚫렸음을 자인하게 되는 이 망신스러운 주장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안 믿으면 이적 행위를 한 것인 양 매도하는 행태. 이것이 어찌 합리적인 태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보를 신주단지처럼 여기는 보수의 자세일 수 있겠습니까? 천안함 문제에 관해서는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서 철저하게 과하게 맡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의혹의 시선을 가진 좌파들의 공세를 차단하고 우리 쪽 반, 진보 쪽 반 해서 새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재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권에 의해 철저하게 격리됐던 당시 승조원들을 다른 나라 과학자들이 만나게 해서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안함 희생자와 그 가족을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과학적 증거로서 위로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수의 품격은 강요된 권위가 아니라 합리적 과학에서 비롯됩니다. 품격 있는 보수, 강인한 안보, 이 두 마리 토끼를 김용민이 모두 잡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김용민과 함께 새로운 보수의 시대를 엽시다. 김용민 예정자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광고를 들어야 합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고품격 찌라시.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장이 함께합니다. 찌라시님 만나겠습니다.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장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그야말로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데, 글쎄요, 여론조사로는 3위를 달리는 이재명 성남시장, 예. 독자적 노선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네네. 우클릭의 유혹도 이렇게 마다하면서 말이죠.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금 레이스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상, 처음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어떤 정치 신인으로서 반짝, 하고 이제 쓰러지는 정도가 아닐까, 또는, 이번엔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까라는 여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자주 해본 바에 의하면 이분은 실제 집권을 목표로 해서 많은 준비들을 했고 그에 상응한 선거 전략을 오래전부터 진행을 해오셨던 분이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임하는 자세가 어떤 후보보다도 진지했고 또 그러한 본인의 자생적인 개인적인 노력들이 주변의 지지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팬덤층을 형성하면서 이걸 끝까지 완주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면서 예. 어디까지 이 사람이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오늘부터 지역선거가 시작되면서 이제 발표가 점진적으로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인데요. 제가 이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그냥 3위에서 그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후보를 따라잡기는 아직 역부족일 수 있는 점을 인정해야 되겠지만 전체 득표율 안에서 아마 월등하게 안희정 후보를 젖히고 2위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여러 가지 조짐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찌라시님이 사실은 이번 경선 결과 일부 개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사실은 2위는 이재명일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게 이게 적중할 수가 있을까요? 이재명 시장의 인기는 최근에 여론조사 그러니까 대선 후보군에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불과 한 3개월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실 대선 후보군 자체에도 전혀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자나 일단 사회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층 안에서 특히나 SNS 안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지지 세력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애초에 그 기존 언론들이라든지 이런 그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들에서 아예 집어넣지를 않았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는 그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여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촛불 집회가 격화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당시는 이제 문재인 후보만 거의 단독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을 때였고 하마평들이 누가 출마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때부터 본인이 경선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것이고 또 촛불 집회를 이끌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촛불 집회에 가장 성실하게 참여하고 촛불 집회를 대표한 정치인으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또 그 당시에 보수 쪽에서 마땅한 후보가 없던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일종의 그게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견제론에서 시작된 걸로 봐지지만 급속한 지지율 상승이 한 15%까지 쭉 일어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보수 여론이 문재인 대세론이라든지 문재인의 상승세를 꺾기 위해서 여권의 대항마가 없다 보니까 이재명을 이제 대항마로 키워 올림으로 인해서 둘 사이에서 표를 나누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시점에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측에 있는 보수표들과 기존의 개혁을 원하는 그 시민 세력들의 표를 긁어 모아서 15% 이상 거의 20%에 근접하는 지지율까지도 순식간에 치고 올라갔던 거죠. 그 계기가 있고 난 이후로 촛불 집회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탄핵 정국이 끝나고 나서는 이재명 시장에 대한 언론의 정상적인 그러니까 제대로 된 평가가 없이 바로 이제 반기문과 안희정이라고 하는 그 후속 세력들에 대한 관심이 돌아가면서 마치 이재명은 전체적인 그 대선 후보 지지율 또는 지지도에서 어느 정도 탈락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유의 이제 보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언론 발표 중에도 실제 시민 세력들이라든지 일반적인 트위터 안에 있는 여론은 지금에 있는 저 지수들은 잘못된 것이다. 뭔가 여론조사 방법이라든지 여론조사를 지금 조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본격적인 그 선거전이 시작이 되고 안희정 후보의 그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상승률을 보면서 아 저것은 거품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과연 지금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실질적인 지지율의 격차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을 이제 꾸준히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 경선은 일반적인 국민 경선이 아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주당 자체에서 지지자들끼리의 선거 구도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안희정에 몰려있던 그 문재인의 숨은표라든지 또 보수와 대연정을 하겠다고 선언한 안희정에 대한 노선의 모호함에 대한 실망을 느낀 표들이 이재명에게 많이 몰리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재명 쪽으로 승기가 갈 수 있다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었고요. 또 그런 예상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라 뭐 지금 이제 뭐 섣불리 예단하긴 힘듭니다만 이번 호남 지역 경선이 끝나고 나면 분명한 1, 2위의 구도가 드러나는 이미 이제 한 50%는 정상을 넘어와 버린 그런 경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우리 찌라시님 보기에는 이번 광주 경선도 1위 문재인, 2위 이재명 이렇게 나올 걸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거의 그렇게 나올 걸로 봐지고요. 뭐 거의는 또 뭐 거의가 왜 나와 또 그냥 확실하게 해요. 아니,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의외로 이제 저는 늘 얘기하지만 5.5대 2대 2 정도의 비율을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 뭐 6대 1.5대 1 이 정도의 차이로 충분한 지지율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어차피 뭐 민주당 경선 우리 찌라시님은 문재인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다 승기가 이렇게 보고 계시는 입장 아니에요?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네. 앞으로 그 이재명 시장의 앞날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시장이 2위로 결론이 날 경우를 상정해서요. 네, 그동안에 이제 경선 안에서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예. 경선에서 패배한 세력들이 본선에 들어가서 경선 승리 주자에 대한 힘을 보태주는 일종의 화합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지금 민주당 그렇죠. 경선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 피근한 예로 뭐 지난번 2012년에는 2등 손학규. 이거 뭐 불복을 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또 그 이전 또 2007년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때도 2위가 손학규였군요. 네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그 어떤 진보 진영의 분열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끌어올렸던 그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식의 실패를 계속 답습해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에 있는 경선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이제 경선 이후를 준비해야 되고 경선의 파트너들을 러닝메이트로서 충분히 예우할 수 있는 그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국민들의 지지를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경선 이후에 2위, 3위들도 충분한 그 역할과 본인들의 이제 본선에서의 지지를 높여가는, 동반해서 가는 그런 본선이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저는 이재명을 2위로 확신합니다만 누가 2위가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차기에 있는 행정부라든지 또 차기에 있어서 당정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접적인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본선 레이스에서 힘을 보태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경선이 끝났을 경우 이재명 시장이 2위일 경우 여기에 승복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차후에 민주당 내의 어떤 역학 구도, 이 속에서 이재명은 어떤 위상을 갖게 될지도 주목되는데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2위를 차지하는 부분과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이재명 시장의 장점은 제가 좋아하는 이재명 시장의 강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좋아하는 후보는 문재인이죠? 네, 그렇게 되겠죠. 네. 저는 언제나 1위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요. 네. 예. 하여간. 네, 가장 좋아하는 장점은 저는 이게 빚이 없는 정치인으로서의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빚이 없는 정치인? 네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이게 지자체장들의 시작이 당의 공천에 의존해서 시작되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당에서 어떤 지자체장한테 줄 수 있는 압력이라든지 영향권이 커지고요. 또 계파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인력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만들어진 세력의 대표가 되게 되면 쉽게 말해서 먹여 살릴 식솔이 많거든요. 예. 뭐 그 비슷한 예라고 보면 안희정 캠프의 멘토단과 이재명 캠프의 멘토단의 역할과 위상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애초에 이재명 시장은 독자적으로 행정가로서의 길을 걸어오면서 당의 영향을 받거나 당의 어떤 신세를 지거나 어떤 계파에 의존해서 성장해온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치나 행정무대 안에서도 그만큼 독자적인 인사 그리고 독자적인 정책의 시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기의 박원순 시장보다 2기의 박원순 시장을 더 좋아할 수 있는 이유도 1기 때는 당의 지원이나 양보를 통해서 된 어부지리의 박원순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2기 때는 압도적으로 혼자서 맨발 투혼을 통해서 서울시의 시장 자리에 오르는 독자적인 노선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시장도 어떤 계파에 휩쓸리지 않은 정치인으로서 훨씬 더 지금까지 해왔던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독자적인 어떤 정치색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서는 그 행정가로서의 다양한 경험입니다. 물론 뭐 100만 좌우하는 성남시의 행정가가 5천만이 넘는
대한민국의 전체 행정하고는 다르지 않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이고, 박근혜도 하는데 한 1000만 배는 나은 경륜이죠. 예. 네. 이런 그 행정적인 본인의 그 실무 안에서 굉장히 실험적인 복지라든지 또 안에 재정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왔고 이런 시도들을 통해 가지고 성공적인 사례를 남겼다는 겁니다. 예. 이재명 씨의 여러 가지 장점 중에 뭐 대중적인 인기라든지 성명성, 개혁성, 뭐 실천력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예. 제가 이재명 시장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몇 번 해보고 또 그분 그 주변에 그 업무 하시는 분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이재명 씨는 굉장히 보수적인 기질이 강하시고 주변에 있는 인력들을 잘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용인술이 뛰어난 부분에서 네. 강점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걸 발견을 했거든요. 권력 의지가 확실하죠. 예.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 뭐 독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만한 결정을 다 실천에 옮기고 뭐 개인적으로 단식을 하시면서 시정을 같이 본다든지 뭐 이런 식의 시정에 대한 충분한 어떤 집행 하에서도 본인이 하고 싶었던 개혁의 목소리라든지 정부에 요구하는 부분 또 복지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실험해보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다른 정치인이나 행정가한테서는 볼 수 없는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이분이 앞으로 행정부 안에서 어떤 부분 안에서 종사를 해서 이 대한민국 안에 어떤 적폐청산 또는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찌라시님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면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뭐 어떤 행정부에서의 역할을 맡길 것 같으세요? 네, 저 같으면 네. 3가지 정도의 후보군에 올려놓고 그 인선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법무부 장관. 네, 사법개혁에 대한 어떤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어떤 전공 분야에서 법무부 장관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뭐 이재명 시장 자체가 법률가니까. 예. 네네. 두 번째는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을 정말 탈정치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국정원 변화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지역과 여러 가지 균등한 예산들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복지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늘리고 필요 없는 낭비되는 예산들을 줄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실험을 해보고 싶고 또 복지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성남시에서 성공해왔던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을 좀 국가적으로 폭넓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줬으면 하는 기대도 있고요. 너무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만약에 문재인 후보에서 대통령이 된다면은 국무총리 역할을 맡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내각 통할권, 아울러 개혁의 주도권을 넘겨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기는 하는데요. 예. 최소한 그 3년 동안은 적과의 동침이 필요한 그 여소야대 시절을 겪어야 된다고 치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예. 네, 최소한 이재명 총리를 볼 수 있는 시기는 다음번 총선이 끝나고 난 후가 되지 않을까. 그전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 예상이 드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여소야대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은 역시 여소야대군요. 민주당만 여당이 되니까. 예. 그렇군요. 그러면 뭐 집권 후반기쯤에 이재명 총리 카드가 아무래도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한 번쯤은 그 이재명 총리를 상정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예상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경선 과정에서 또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은 저 친구를 총리로 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오늘 새 후보가 경선 안에서의 지금 뭐 선거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사는 당연한 거고 불복보다는 끝까지 완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약속을 해 주었고요. 또 여기서 이제 스스로 혼자서 뭔가 불복을 하고 이 경선을 망치려고 드는 경우가 있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밥에 재를 뿌리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또 그분 자체도 얻을 게 없을 것이다라는 계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의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런 부분이 확대 재생산돼서 갈등으로 비치지 않도록 세 분이 적절한 선에서 헤어프레이를 신사의 품격을 보여주는 그런 경선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210만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격과 또 수준을 보여줘야 할 민주당 경선이 아닐까 싶고요. 여간 경선 경쟁자라고 해서 이렇게 경선이 끝난 이후에 서로 이제 멀어진 사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경선 때의 동력들 또 진정성들을 다 끌어모아서 1위인 후보가 집권의 토대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한 이번에 단기 필마로 나왔는데 개혁의 주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선명한 그런 자기 입장을 내세우면서 촛불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려고 노력했던 이재명 시장 역시 재평가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민 PD님 말씀대로 이재명에 대한 평가는 그리고 그 이재명에 대한 지지는 혹시라도 부족할 수 있는 적폐청산에 대한 좀 더 그 강하고 강력한 어떤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이어져 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정을 주장했던 안희정 후보에 비해서 개혁을 주장했던 이재명 후보로 쏠렸던 국민의 뜻을 문재인 후보가 충분히 다 감안해서 받아주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촛불 시민의 어떤 대의를 수렴한다면 어떤 입장에 서야 할지 이거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지속돼야만 또 촛불 시민들의 뜻을 수렴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역할을 또 기대해 봅니다. 자, 송명호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광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킹스필드에 문의를 주십니다. 중국 가면 돈 벌 수 있나요? 외식 사업은 어때요? 특히 사드로 인한 지금은 정말 중국에서 비즈니스가 가능한지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7년 킹스필드 중국 비즈니스 토크 콘서트, 중국 시장의 과거 사례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언론을 통해 들을 수 없는 이야기, 3월 25일 서울시 정비열관 후생동 오후 2시부터 변명식 정연승 교수, 찌라시 송명훈, 차이나위크의 조창완, 킹스필드의 김도형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노트북 등 신청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 검색창에 킹스필드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박모닝. 아침마다 귓밥이 왜 나오나 했더니 네가 날 씹고 다니는 거야? 자격지심은 근데 박씨 왜 이 시점에 세월호 인양을 했을까? 너무 일찍 했다는 말이야? 인양을 서둘렀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구만. 아니지, 당신이 파면되자마자 인양한 거 아니야? 혹시 당신 파면되는 순간까지 세월호 인양 못하게 한 거 아니야? 범인이 되게 그렇지 뭐. 뭔가를 감추려고. 네 조시다 이 씹새끼야. 인양하건 말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더불어 침몰하건 말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뭐 그게 꼭 이유는 아니겠지만 탄핵의 출발점이긴 했지. 국민 300명이 넘게 죽을 때 아무것도 안 할 거면 뭐하러 대통령을 했을까? 유족들 가슴에 태 못 받고 진상규명 방해할 거면 뭐하러 민주공화국의 머슴이 됐을까? 아이 씨발. 야, 네가 세월호 진상규명 묵사발 낼 때 실무 총책 아니었어? 유가족이 무릎 꿇을 때 싸늘한 눈짓을 지으면서 차문 닫았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무슨 힘이 있나?
악마가 시켜서 한 일이나. 아이 씨발, 당신한테 매일 한 대씩 맞고 이가 흔들려. 무슨 여자가 이렇게 주먹이 맵나? 내가 이래봬도 장군의 딸이야. 그 당신 대통령 말고 여자 복싱 선수 했으면은 대성했겠어. 그런 의미에서 박씨, 이 사람 아나? 프로 통산 전적 50승 44KO, 6패 2무효, 별명 핵주먹. 누군지 알아? 알지. 1번 박종팔, 2번 마이크 타이슨, 3번 무하마드 알리, 4번 슈거레이 레너드, 5번 장정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오인용의 만담가문 극장판 대개봉! 비급을 갖는 자, 무림을 평정할지 미친 놈, 웃는 놈, 이상한 놈의 비급 쟁탈자. 그만 땡겨! 시저대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오인용의 극장판 삐들이 코믹 액션. 웃지마 이씨! 만담 강호 3월 22일 대개봉. 아 씨발, 청소년 관람 불가야.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김용민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참 시끌벅적한 경선입니다. 예, 민주당 경선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 214만 명의 선거인단이 모이면서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울러 경선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고요. 투표 결과 유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이래저래 또 뉴스에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우리 최민희 전 의원님은 이번 경선과 관련해서 어떤 직함을 맡고 계시죠? 제가 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경선 시스템이나 이런 거 기초적인 작업을 했습니다. 예. 우선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선 분위기가 과열된 측면도 있는데, 저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에요? 그 투표 결과 유출 문제, 이거 어떻게 된 사태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표소 투표를 가장 먼저 3월 22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소 투표를 한 다음 이제 개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논의를 룰 미팅 때 했는데요. 이제 중앙선관위가 투표함을 보관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함 보관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투표함을 보관을 중앙당 금고에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가하다 그래서 후보들끼리 합의를 해서 일단 개표를 하자. 그리고 개표 결과는 권역별 순회 투표일에 해당 지역 개표 결과를 함께 공개하자,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것은 개표 참관인이 있는데요. 이게 당에서 파견한 개표 참관인이 있고, 각 캠프에서 보낸 개표 참관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캠프에서 개표 참관인을 보내게 되면, 예를 들면 저희 남양주 병 지역구에 문재인 캠프에서 2명, 안희정 캠프에서 1명, 이런 식으로 개표 참관인을 보냈거든요. 그 개표 결과를 다 알잖아요, 참관인들이. 그러니까 참관인들이 각자 캠프에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초에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안 지켜진 것이지요. 예. 아, 그래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가 유출됐군요. 그 지역위원장들이 개입됐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아, 그거는 뭐냐면요. 저도 지역위원장인데 예. 지역위원장들 많이 모인 단톡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240명쯤 들어와 있는 데죠. 그런데 이제 이미 언론에 다 났지만 개표가 끝나고 나서 한 지역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올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거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왜 올렸냐? 예, 그러니까 그분이 사과를 했지만 삭제해도 카톡은 기능이 쌍방 삭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게 6분 정도가 올렸고 논란이 뜨겁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어차피 다 캠프가 알아서 캠프에서 혹시 유출하면 어떡하냐. 예. 그런데 뭐 우리가 이거 올리는 게 뭐가 문제되냐는 분이 소수가 있었고요. 예. 다수는 그래도 당 선관위가 비밀로 하기로 했으니까 비밀로 하자. 예. 그래서 이제 6분이 사과하고 끝난 사안이죠. 예. 그런데 또 당에서는 지역위원장에 대해서 고발하기로는 결정되지 않았고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위원장들이 그냥 단순히 그 자기 지역의 개표 결과를 알아서 비밀 단톡방에 올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부러 올렸냐. 뭐 그런 게 아닌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당 선관위는 진상을 조사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아직 고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예. 안희정,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모두 문재인 캠프와 긴밀한 관계의 지역위원장이다 라면서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 양상인데 어떻습니까? 예. 그게 언론 보도를 제가 봤는데요. 예. 뭐 저는 제가 뭐 지역위원장들의 성향을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게 조직적인 게 아니었어요. 우발적으로 올리시더라고요. 한 분이 올리면 다른 분이 이거 왜 올리냐.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있으면 카톡방이 자꾸 넘어가잖아요. 페이지가. 예.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분이 다른 얘기 나오니까 또 모르고 올리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그 단톡방에 6분의 지역위원장이 올리신 걸 가지고 뭐 의도적인 거라고 보기에는 저는 뭐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게 뭐 지금 인터넷에 SNS에서 떠도는 거 보면 어떤 후보 진영에서 도표를 뿌렸다 이러면서 막 제보가 저희에게 들여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당 선관위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위원장 6분이 단톡방에 개별적으로 올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 도표까지 만들어서 돌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에선 그게 정확하지 않다. 이거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언론이 이걸로 보도하면 오버가 될 것이다. 이런 경고까지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당 선관위가 정말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틀 전에 현장 투표가 있었고 이제 오는 25일부터는 ARS 투표가 시작되는데 너무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서요. 근데 일단 ARS 투표 일정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ARS 투표가 전국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호남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호남 ARS 투표 기간은 3월 25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25일 토요일, 26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실시가 되고요.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충청권 ARS 투표가 시작됩니다. 왜 전국이 동시에 안 하죠? 그거는요. 저희가 이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순회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회 투표 할 때마다 표를 까기로 했어요. 그래서 ARS 투표도 권역별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이 영남권인데요. ARS 투표 기간이 3월 29일에서 30일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ARS 투표는요. 3월 31일에서 4월 2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수도권이 제일 길잖아요. 31일, 1일, 2일 이렇게 된 것은 숫자가 수도권에 50% 이상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일정입니다. 만약에 제가 호남권에 사는데 호남권에서 이제 해야 하는 기간 동안 놓치면은 다른 지역 때 못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못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지금부터는 ARS 투표 방식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당 선관위에서 전화를 겁니다. 경선인단에게 그게 5번 전화가 걸려가요. 이틀 동안. 그럼 그 5번 중에 한 번만 받으셔서 전화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5번의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호남권인데 3월 26일 날 투표를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날 메시지가 갑니다. 투표를 못하셨으니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투표하세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알려드린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이제 그 다음 날 날짜가 지정되면 그날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언제든 전화 거셔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날짜에 투표를 못할 여지는 없군요, 한마디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ARS 투표 이제 하실 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투표를 시작합니다. 후보 이름을 다 듣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안내 멘트가 나가요. 그런데 이제 1, 2, 3, 4 후보 이름이 다 거명되고 버튼을 누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1번을 지지한다고 쳐보세요. 근데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후보 이름이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이렇게 진행되는데 1번 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안 눌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이제 이름이 호명되는 동안 버튼을 눌러버리면 그 다음에 멘트가 나가요.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투표해 주세요.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4번 누구. 그래서 이렇게 3번 멘트가 나갑니다. 버튼을 잘못 누르셔도. 그런데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분은 1번 나왔는데 찍고 끊어버리시는 경우요. 자긴 할 바 다 했다 해가지고 한번 누르고 꺼버리면. 그러시면 안 되고 반드시 후보 4명의 이름이 다 나오고 나서 지지 후보를 눌러야 합니다. 그래야 투표가 완료됐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요. 지금 찍으신 분이 1번입니다.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그래서 맞으면 1번을 누르고 틀리면 2번을 누르면 다시 후보 이름이 나옵니다.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4번 누구.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가 실수하시지 않도록 설계를 몇 단계로 해놓았습니다. 근데 제발 끊지 마시라는 거. 제가 1번 지지자인데 1번 이름 나오니까 아이고 반가워라 1번 꾹 누르고 바쁘니까 끊으시면 그런 경우를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번 나왔을 때 난 뭐 예컨대 1번 후보를 찍으면 그만이다. 라고 해서 1 누르고 전화를 끊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투표를 하셨지만은 효력이 없는 건데, 이렇게 후보 이름을 다 나오게 만든 이유는 아무래도 기호가 상위 순번인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후보 이름을 다 들려주고 난 다음에 고르게 만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랜덤으로 그냥 1번 찍고 나가도 되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이름 다 듣고 찍는 방식을 논의하다가 후보 대리인들이 다 듣고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ARS나 현장 투표나 골라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는요. 이미 경선 등록하실 때 ARS냐 투표소 투표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투표소 투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이제 이미 다 그런 분들은 22일 날 투표를 하셨어야 하고요. 다시 경선인단 등록하신 분은 ARS 투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하실 때 ARS 선택하신 분은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ARS로 하신 분들은 제때 전화가 오면은 5번 중에 한 통이라도 받으시면은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본인 확인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또 투표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날 현장 투표가 18%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 않냐면 그 현장 투표를 신청하신 분들이 있고 6개월 권리당원 중에는 현장 투표도 할 수 있고 ARS 투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당원의 현장 투표 비율은 낮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저희가 그 전체 경선인단 중에 현장 투표를 신청하셨던 분들의 투표율은 한 44%, 5%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 네. 조선일보가 이걸 막 그냥 악용을 해가지고 그 18%다. 네. 그거밖에 안 된다. 이거 동원 투표 아니냐 이렇게 마타도어를 펼치던데 그게 실상과 다르군요. 네,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당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국민의당에서 아마 이 경선 시스템은 저희는 뭐 오래전부터 국민 경선을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설계된 건데 이해가 부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민희 전 의원님은 언론 전문가신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도 하시고 네.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쭙겠습니다. 네.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나왔는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일단 이제 그 내부에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고 예.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은 이번에 취소하자는 입장이셨고요. 예. 그다음에 그게 안 돼서 재승인 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주장도 하셨던 걸로 압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여야 3대2 비율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숫자에서 밀리신 것 같은데요. 근데 예. 주의해서 보시면 예. 6개월마다 재승인 조건 이행 실적을 점검해서 예. 시정 명령을 하고 그게 안 들어지면 이게 뭐 취소까지 갈 수 있는. 취소면은 TV조선 문 닫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행 조건을 가만히 보시면 예. 시사 프로그램 그 비율을 예. 32%로 낮춰야 되는 게 있고요. 예, 향후 예. 몇 년 동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예. 패널들, 예. 그러니까 출연진들이 나와서 막말하고 이 사람들이 3번 예. 제재 받으면 이제 어느 프로그램에도 못 출연하게 그런 예. 조항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특히 TV조선이 다른 데도 뭐 마찬가지지만 12조선 되게 엄격하게 예를 들면 방심위 제재를 1년에 4번 이상 받으면 그거 경고 받게 돼 있고 그게 이행 실적 점검에 따라 시정 명령 안 되면 취소까지 할 수 있게 예. 그렇게 엄격한 전제 조건을 달아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공정하게 방송 안 하시면 예. 좀 걱정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이거 안 봐줄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예. 그 TV조선이 박근혜 그 게이트 초기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오히려 과거 여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더 엄격한 자세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여간 참 TV조선으로서는 이 또 대선이 걸려 있는 또 6개월 아닙니까? 네. 뭐 이번 대선에서 TV조선이 막 나갈 수 없겠다. 뭐 그런 점에서는 또 나름 의미가 있는 결정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요 대선 때 특히 예.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가 예. 민원연 언론노조 중심으로 또 결성되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더 조심해서 공정하게 보도해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하루 2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지난 22일 세월호 선체 인양이 진행 중이던 강원도 원주시 하늘에 세월호 리본 모양의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세월호 리본 구름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이목을 끌었는데요. 오늘 아프니까 팩트다에서는 세월호 구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리본 구름을 촬영한 시민 김태현 씨의 인터뷰 들어보실까요? YTN 보도입니다. 그날 저녁에 그것도 내 눈앞에서 그들을 추모하는 그 큰 리본이 딱 하늘에 딱 보이니까 저도 엄청 깜짝 놀랐고요.
하여간 사진을 찍어서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선명한 리본 모양에 일부 네티즌들은 합성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세월호 리본 구름을 본 시민은 김태현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 SNS에 퍼날랐기 때문에 합성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비행기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구름, 즉 비행운이 아닐까요? 일각에서는 강원도에 공군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전투기가 지나간 비행운일 것이다. 이런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강원도 원주 공군 제8전투비행단 관계자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세월호 리본 구름의 고도를 볼 때 비행운이 생길 고도가 아니며 공군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확인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구름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구름일까요? 기상청이 확인해본 결과 한상은 기상사무관은 세월호 구름이 권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운이란 상층에 나타나는 좁은 띠 모양의 구름을 말하는데요. 이번 세월호 구름은 일반적인 권운보다 조금 진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권운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리본 형태를 띌 정도로 한 바퀴 이상 꺾인 경우는 매우 특이한 사례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자연 발생한 현상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란 뜻인데요. 세월호 인양을 향한 많은 이들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세월호 리본 구름은 합성도, 비행운도 아닌 자연 발생한 구름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다음 주에 새로운 팩트체크로 찾아오겠습니다. 금방 줄까, 은방 줄까? 아니면 동방 줄까? 그런 거 말고 중개 수수료 없는 직거래방으로. 아이, 그럴 거면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가서 알아보아. 그런데 직거래 불안하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피터팬이 지켜드립니다.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에서 안심 직거래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실제 소유자와 계약하는 건지 이중계약은 아닌지 등의 문제는 물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나 대신 소송까지. 우와, 진짜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SNS 공유만 해도 내 방에 권리 침해는 없는지, 융자는 얼마나 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는 부동산,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에?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배고픈데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갈까? 춘천 닭갈비 맛을 하네? 그러면 킹 닭갈비지. 킹 닭갈비? 그럼 남녀노소 누구나 춘천 사람마저 그 맛에 반했다는 킹 닭갈비. 요리하기 번거롭지 않아? 봉지 뜯고 그냥 볶아 먹으면 돼. 야채를 더 넣으면 맛이 끝내주고. 오늘 우리 집에서 닭갈비 먹고 갈래? 아이, 몰라. 하트 뿅뿅.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참 어수선한 그런
3월 말입니다. 예. 그렇죠. 네.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요. 네. 제가 어제 그 집에 가는 길에 네. 잠깐 그 북한산 근처에 있는 신대원 네. 빈 캠퍼스를 걸으면서 봄이 오면 뭐 할까 벌써 그 생각을 했어요. 예. 네. 봄이 오면 당연히 국토교통부를 이끄셔야 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네. 차관 이완배. 아니 정말 새봄에 꽃이 피면은 이번엔 꽃놀이를 한번 제대로 갔다 와보자. 네. 꽃놀이 못한 지가 제가 성인 된 이후로 꽃놀이란 걸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꽃 후드러지게 핀 곳으로 애들과 함께 갈까 생각 중이고요. 정말 올해 봄은 너무나 아름다운 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뭘 해보려고 했었냐면요. 주말 경제학으로요. 네. 꽃놀이만큼의 이야기는 안 되겠지만, 모처럼 좀 편안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한 주 내내 너무 묵직한 주제만 다룬 것 같아서요. 그래서 편안하게 두런두런 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약간 PPL 같은 걸 하나 섞어서 홍보를 먼저 드리자면요.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이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김종철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이고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또 한 명의 제가 팬덤을 가진 정치인이 홍성규라는 사람입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끝발이 전혀 없는. 그렇죠. 네. 홍성규 씨는 지난 총선에서 경기도 화성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어요. 예. 그래서 10% 가까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지역에서 역량이 입증된 진보 정치인입니다. 예. 아마 홍성규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정치자분들 중에서요. 그분의 가장 마지막 경력을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통합진보당 마지막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 극심한 내홍과 탄압을 겪었을 때 마지막 브리핑지를 지킨 대변인이었습니다. 화성 지역구에서는 이제 맞수가 서청원인데요. 서청원과 싸워서 한국에서 진보정당 영역에 있으면서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하지 않고요. 자력으로 10% 가까이 득표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홍성규는 그걸 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역량이 있는 젊은 정치인이죠. 예. 제가 홍성규 대변인을 알게 된 게 한 2년 전쯤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홍성규가 하자는 건 제가 무조건 다 해요. 형 술 먹자 그러면 나가고 놀자 그러면 나가서 놀고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홍성규가 하는 건 무조건 옳다. 무조건 네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제가 이런 추종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데 화요일에 그 홍성규 대변인이 분당에 와서 술을 한잔 하자고 해서 같이 술을 한잔 했어요. 제가 이제 홍성규보다는 2년 선배고요. 근데 홍성규 대변인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형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형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참 감사한데 도대체 왜 좋아하는 거냐? 학생운동할 때 그 정파도 달랐거든요. 정파도 달랐고 다른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왜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아껴주는 거냐. 고맙긴 한데 이유가 궁금하다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제서야 내가 왜 홍성규라는 이 젊은 정치인을 아끼고 좋아하는지 이유를 처음으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답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는 생각을 해보니까 네가 항상 밝기 때문인 것 같다. 항상 웃고 그 힘든 진보 정치인의 길을 걸으면서도 투덜대지 않아요. 늘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너를 참 좋아하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실제로요. 그 진보운동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항상 지쳐있고 힘들고 이런 게 늘 어깨 위에 짓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보운동을 하면 가난합니다. 돈을 못 버니까요. 그리고 어딜 가도 환영받지를 못해요.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지역구 위원장이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받는 대접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나 옛날에 통합진보당 대변인이었어. 이런 거 명함 내밀잖아요. 그럼 쟤 뭐야? 이런 천대를 받는 명함 직함인 거예요. 그래서 노동운동을 하거나 지역운동을 하거나 진보정당 운동을 하거나 소비자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운동이라는 이름을 걸고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힘듭니다. 그리고 늘 의지만으로 버텨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가 사는 게 옳아. 이런 사명감으로 버텨나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미안하기도 하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의, 명분, 옳음,
정의 이런 것 때문에 삶을 버티고 살아가는 건데 그게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스스로를 제 운동 진영에서 같은 편이라고 붙여준다면은요. 제가 진보 운동 진영의 일원이라고 인정해 준다면 참 영광스럽지만 제 스스로를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실제로 운동 진영에서 이념이라는 거 한 줄로 쭉 세워보면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오른쪽쯤에 있을 겁니다. 가장 개량적이고 제일 온건해요. 그래서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은 생각이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면 민주당 지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진보 진영 내에서도 굉장히 우파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민중의 소리에 왔을 때 초기에 기사를 썼을 때 요즘은 이제 민중의 소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주시지만 그 시절만 해도 굉장히 정통 민중의 소리 독자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야 이완배라고 새로운 기자는 너무 글이 개량적이고 자유주의적이어서 민중의 소리 안 맞아서 보기가 불편하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통 4.3 논쟁이 벌어지면 운동권 내에서도 야 이완배 쟤를 과연 운동권으로 봐줘야 되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온건한 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운동 진영이라는 곳에서 왜 이렇게 개량적이고 우파적인 관점을 견지하냐면 저는 제가 절대 못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 명분, 조직의 이해관계 이런 걸 위해서 너를 희생하라 이러면은 저는 1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걸요.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말을 죽기보다도 싫어합니다. 토부터 나와요.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데 싫은데 저는 이런 반감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자유주의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행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 행복이 제일 중요하고요. 조직의 대의를 위한 희생 이런 건 고려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변화의 동력은 자유로부터 나 이완배라는 개인의 행복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려야 할 행복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누릴 권리가 있다. 이 믿음에서 평등에 대한 생각이 번져나가죠.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손을 잡아야 한다. 이런 연대의 사상이 도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자유평등 연대의 가치 속에서 제1순위는 저한테는 저의 자유, 저의 행복 이런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게 운동하는 동지들을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그분들이 매일매일을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겨낸다는 거. 그래서 늘 표정이 힘들고 비장하고 어둡습니다. 그게 저는 미안하고 안타까워요. 저보고 왜 민중의 소리 같은 작은 언론사에서 일하냐고 뭐 큰 뜻이 있거나 대의를 위해서 너를 희생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이 민중의 소리라는 작은 인터넷 언론에서 일을 하는 이유는 제가 즐겁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행복하지 않은 길을 견디면서 살아갈 정도로 대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행복이 제일 중요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홍성규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요. 제가 만난 운동 진영 인물 중에서 제일 저하고 이런 코드가 비슷해요. 이 친구는 진짜 이 일을 좋아합니다.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나 힘들지?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면 홍성규 대답은 항상 그래요. 아니, 안 힘든데요? 즐거워요. 즐겁게 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이렇게 활짝 웃고 대답을 해요. 그 홍성규 대변인이 지난 총선 때 10%를 진짜 아슬아슬하게 못 넘겨가지고 이 선거 비용을 통째로 다 날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홍성규가 지금 빚더미에 올라 있을 거예요. 아마 선거를 4번인가 5번 치렀거든요. 계속 진보정당 소속으로 나가서 다 떨어졌으니까 그게 빚더미에 안 오를 수가 없죠. 그런데 소주 한잔 하면서 물어보면 홍성규는 재밌어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는데? 그러면 형 아니 운동가가 민중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싸우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재밌지 않아요? 나는 그것만큼 재밌는 일이 없던데?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만족감과 행복감이 홍성규한테는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홍성규의 면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길게 드렸냐면요. 제가 과거에 그 호남 지역 공개 방송 때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존 F. 헬리웰이라는 경제학자가 창시한 행복경제학, 요 분야를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헬리웰 교수는 인간이 언제 행복한가를 경제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요. 이제 이 연구가 인정을 받아서 유엔에서는 매년 이 헬리웰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 행복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GDP 규모로는 세계 13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행복 순위는 58위에 처져 있는 굉장히 불행한 나라라는 통계가 매년 나오죠.
유엔이 행복 순위를 어떻게 매기느냐? 6가지 기준을 사용하는데요. 소득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얼마나 국민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것을 기대하느냐, 또 뭐 외롭고 의지할 때 힘들 때 의지할 벗이 있느냐, 이웃에 얼마나 관대하냐, 사회가 얼마나 청렴하고 깨끗하냐, 뭐 이런 기준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6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주적인 삶의 선택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자주적으로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한 국가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요, 자기가 꿈꿨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직업이 운수노동자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운수노동자들이 상당히 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운전하시면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직업의 귀천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난 어렸을 때부터 운수노동자가 될 테야. 그게 내 꿈이었어. 하고 있다가 그 꿈을 실현한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냐는 겁니다. 저는요, 운수노동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꿈을 못 이루신 거죠, 지금? 그렇죠. 제가 이 강원도 춘천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랄 때 바로 할머니 댁 옆에 철로가 있었습니다. 경춘선이었죠. 네. 그 기관사가 그렇게 멋있었어요. 아, 참, 김용민 PD님 철덕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기관사가 되고 싶다. 이거 운수노동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꿈을 갖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어렸을 때 꿈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뭔가 더 훌륭한 사람, 뭔가 더 자본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보통 이런 출세를 꿈꾸고 대부분 그 꿈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업주부 같은 분들도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 꿈이 전업주부였어, 이런 꿈을 가진 분들 자체가 별로 없는 겁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회사원이었어. 매일 부장님 눈치 보고 퇴근도 못하고 한 달 이자해서 월세 갚고 뭐 이자 갚고 허덕이고 사는 게 내 꿈이었어.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제가 한국이라는 구성원들에게 묻고 싶은 게, 꿈이라는 것을 실현 못 시키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성원들에게 꿈이라는 걸 꾸지 말아라고 강요를 하는 사회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만나보면은요,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하나죠. 취직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직장인이 꿈인 거예요. 직장인들한테는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안 잘리고 오래 회사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꿈이라는 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제발. 이게 꿈이 되어버린 사회라는 겁니다. 예. 제가 꼭 한번 스스로들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예.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요, 언제 행복하신지를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행복한지를 묻는 시도조차 해본 적이 있는지를요. 근데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고요, 먹고 살 그 조금의 돈을 버니까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뭐가 자기 꿈인지, 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이런 생각 자체가 금지된 상태에서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체가 행복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비유가 좀 잔인하지만 죽는 날을 향해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예. 생존하는 자체가 목적이죠. 이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데, 한 번쯤은 내가 뭘 하면 행복할까를 상상을 하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매우 정상적인 사회인데, 우린 이걸 그냥 통째로 포기를 해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자주적인 삶이라는 게 말이 좀 추상적이어서 그렇지 진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행복을 결정할 수 있어.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이것만큼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에 매우 부합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중 한 명 한 명이 동등한 주인이라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예. 내가 주인이라면 당연히 내 삶을 자주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어야죠. 제가 무슨 거대한 유토피아를 꿈꾸는 게 아니고요. 민주주의라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정말 기본적인 세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두가 꿈이 있고 모두가 꿈을 꾸고, 그래서 그 꿈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죠. 그런데 적어도 내 자녀들의 세대에는 자기가 뭘 하면 행복한지 하루하루 즐거운 사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을 맞아서 우리가 뭐 대선에 지금 몰두하고 있고 하지만 조금 더 큰 그림을 한 번쯤 그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십 년 진보 정부의 기치를 이번에 닫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꿈을 꿀 수 있는 세상,
개인이 자주적으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들을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나가는 그런 꿈을 청취자분들하고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주말에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행복경제학 이야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사실 이완배 기자님은 동아일보 계실 때 월급도 훨씬 많았고 뭐 이래저래 또 사회적 신분이 동아일보 기자하면 또 많이 쳐주고 네, 그 좋은 자리를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오셨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행복을 쫓아서 그렇게 자유주의자로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이런 모습을 많이들 닮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사회가 유지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또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대적인 근현대의 그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이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집이 있고 또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뭐 그냥 매일 아침 어느 특정한 장소로 나와서 일을 해야 더 쉽게 착취를 당하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얽매지 않고 자유주의자의 길을 택할 수 있는 또 그런 사회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습니다. 뭐 당장 때려쳐도 뭐 한두 달 정도는 편하게 그럼요. 사회적 안전망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다음 스텝을 또 고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냥 그만두는 순간 바로 빈곤의 늪에 빠져들게 되니까 사망 선고를 받죠. 그러니까 더 매달릴 수밖에 없고요.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되게. 요컨대 이제 홍성규를 국회로 보내자. 화성에 사시는 분들 홍성규를 많이 아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니 서청원보다는 홍성규가 더 일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서청원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뭐 마인드도 그렇고 또 그럼요. 어떤 이런 그 진정성도 그렇고 또 젊음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성규 주목해 주시고 이완배가 강추하는 홍성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10%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와 대단합니다. 지금 홍준표보다도 높은 지지율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노예가 아닌 삶, 행복을 추구하는 삶, 행복경제학 이야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단기국 논평. 세월호가 올라오는 순간에도 올림머리를 고수했던 출장 미용업계 활성화의 선각자 박근혜 동지께서는 세월호 리본 구름을 만든 하느님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세월호의 성공적인 인양을 한마음으로 기원한 하느님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세월호 인양이 한창이던 지난 22일 강원도 원주에는 세월호 리본 모양의 구름이 등장하였다. 이 괴구름의 정체는 털구름, 새털구름 등으로 불리는 권운으로 확인되었다. 이 기묘한 천재지변은 세월호 인양을 예고한 하느님의 행각으로서 세월호 생각만으로도 눈을 감지 못하고 분노의 눈물을 흘렸던 세월호의 세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시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또한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줘야 하건만 하느님은 박근혜 동지의 간절한 기도를 무시하고 탄핵이라는 시견을 안겨주었다. 이는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의 다름 아니다. 아무리 하느님이라고 해도 국정원의 사찰과 마티즈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제라도 하느님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구치소에서 식욕을 잃고 귤만 까먹어 얼굴이 노래진 조윤선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한국일보 사설 세월호 인양 3년이나 걸린 이유도 명쾌히 밝혀져야 합니다. 정부가 부정적이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자 인양 반대 측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치권과 보수단체에서 유족들의 진짜 요구는 보상금이다. 이런 식으로 마타도어가 나오거나 인양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은가? 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그 즈음이다. 경기도 안 좋고 세수도 부족한데 선체를 인양해야 하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한 친박계 의원은 유가족들에게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것이라며 인양을 요구하지 말라는 막말을 했다. 결국 선체 인양 결정은 여론의 거센 압박에 밀려 참사 1년 후인 2015년 4월에야 이루어졌다. 인양 결정 후에도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상하이 셀비지를 인양 업체로 선정하면서 앞으로 1년이면 인양을 마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부실한 사전조사와 판단 착오로 작업 실패와 연기가 반복됐다. 작업 전 예측과 실제 현장 상황이 달라 지연된 기간만 6개월이나 됐다. 해양 전문가들이 인양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마저 묵살했다. 이번 세월호 인양 성공도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주장한 인양 방법을 채택한 결과라고 한다. 당초 4월에서 6월 중 인양을 완료하겠다던 해양수산부가 일정을 앞당겨서 지난 19일 본 인양 작업에 나선 것도 석연치 않다. 공교롭게도 1년의 과정이 박근혜 탄핵 시기와 맞물리면서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 무언 음모론입니까? 다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지요. 김용민 브리핑 1부를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